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04년 체홉 벚꽃동산 계속합니다. 모더니즘이라 불리는 예술사적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영적 능력을 일깨우고자 하는 신비주의적 입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엄격한 원인 결과, 조건 작용이라는 인과 법칙에 따른 실증주의적 입장, 이렇습니다. 물론 이 두 입장 사이에 다양한 절충주의적 입장이 있겠고요. 전자와 관련해서 뉴에이지가 움직이고요. 후자와 관련된 스펙트럼 극단에서 공학의 바탕을 둔 시스템적 사유가 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신비주의적 입장에서 영적주의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아일랜드의 예이츠라는 시인을 함께 이야기했죠. 자, 예술사조에서 자연주의라 칭해지는 실증주의적 경향의 예술가들 중에 특히 흥미로운 작가는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홉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0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예이츠가 주축이 되어 예비극장이 활동을 시작할 무렵 러시아 모스크바 예술극장과 강한 유대를 맺어온 안톤 체홉이 1903년 완성한 마지막 희곡 벚꽃동산이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1904년에 공연됩니다. 의사였던 체홉은 20대 초반 결핵에 걸려 치유하지 못한 채로 1901년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연기자 올가 끄니베르와 결혼하는데 결국 폐결핵으로 190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1899년 갈매기, 1897년 바나 아저씨, 1901년 세자매, 그리고 세상을 떠나던 1904년에 초연된 벚꽃동산은 지금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매일 공연에 올려줄 정도로 범지구적 차원의 대표적인 희곡 작품들입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큰 무리 없이 다가오는 체홉의 작품들이 지구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작품 중에 들려오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모든 러시아 이름들과 모스크바도 아닌 러시아 지방의 어느 소읍들에서 벌어지는 별다른 사건 아닌 사건들이 100년도 더 지난 후 지구상의 전혀 다른 지역의 독자들이나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요? 체홉은 극작가이면서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희곡이든 소설이든 그의 작품 안에는 러시아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이 다양한 의상을 걸치고 등장하는데요. 20대 초반 체홉이 작가로서 활동하던 시대는 사실주의를 거쳐 자연주의가 세간의 주목을 받던 시대였죠. 의사였던 체홉이 실증주의적 경향의 자연주의에 끌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연주의의 냉정한 관찰자적 시선이라기보다는 초기에는 풍자적인 느낌이 그리고 그냥 내 생각입니다만 후기에는 연민의 느낌이 시선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체홉의 소설을 특징 짓는 스타일이라면 간결한 대사들 사이에 자리 잡은 예리하게 관찰된 작가의 묘사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묘사가 사라지고 간결한 대사만 남, 더구나 별달리 드라마틱한 사건들도 벌어지지 않는 희곡에서는 무엇보다도 무대 장면의 분위기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가 빚어내는 여운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체홉이 1887년에 발표한 소설 적수들에서 체홉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에 빗대어 공연히 과장된 외부인의 장광설을 묘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이나 가장 큰 슬픔이 어떻게 침묵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신비스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침묵할 때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한다. 무덤가에서 열정적으로 토해내는 위로의 말들이 방문객들이나 감동시킬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유족들에게는 차갑고 영혼이 없이 들리는 법이다. 예, 침묵에 대한 체홉의 입장은 그의 희곡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을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체홉은 1890년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시베리아를 지나 가는 데만도 2달 반이 넘게 걸리는 극동 지역의 변방,
그 당시 유영지로 알려진 사할린의 의료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험한 길을 떠납니다. 이 경험은 작가로서 그의 작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죠. 버려진 땅 사할린으로의 여정에서 체홉은 그야말로 러시아 사회의 바닥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자신의 결핵이 초래할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었을 거고요.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종교가 없었던 체홉의 마지막 희곡 4부작에 귀를 기울여 보면 놀랍게도 들리는 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새벽의 여명과 같은 침묵, 1900년이 열리던 무렵 러시아의 암울한 정치적 상황과 죽음을 목전에 둔 한 작가의 내면적 갈등이 저작거리에서 들릴 법한 어떤 강령이나 훈령도 없이 그저 담담한 침묵. 역할의 경중과 관계없이 체홉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저작거리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는 작가의 좋아하고 싫어함이 느껴지지 않는 담담한 시선. 그냥 그런가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송은사란 절에 머물고 계시던 일본 스님 백은선사와 두부장수 딸 그리고 대장간 총각이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어, 두부장수 딸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아이를 베요. 그래 그 부모에게 이제 혼날 게 너무 두려워서 그냥 이 아이 아버지가 저 송은사의 백은 스님이라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래 이 두부장수하고 그 부인이 막 화를 내면서 어, 백은선사를 찾아와서요. 그 딸이 낳은 그 아이를 그냥 이를테면 던져놓고 가죠. 근데 백은선사는 그냥 그런가 하고 그 아이를 키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대장간 총각인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딸이 그걸 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두부장수하고 부인이 백은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는 그 백은 그 이 선사가 그렇게 키워놓은 그 아이를 또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럴 때에도 백은 선사는 그냥 그런가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인데요. 백은 선사야 윤회의 인과법을 알고 있어 그렇다 하지만 체홉에게는 도자기를 굽는 도공처럼 자신이 창조한 인물들을 바라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도 소홀함 없이 잘 구워진 도자기. 물론 청자라기보다는 백자의 느낌. 영국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 중 한 명인 존 퀴츠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1819년에 남긴 시 그리스 도자기의 부처는 저작거리에 소란스러운 정경을 담고 있는 도자기를 보면서 시인이 쓴 그런 시인데요. 그런 저작거리의 소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잘 구워진 도자기의 고요함이 퀴츠로 하여금 이런 시의 구절을 쓰게 합니다. 당신은 소리 없는 형식, 당신은 지극히 차가울 정도로 평정한 목가, 먼 훗날 세월이 지금의 우리 모두를 멸하게 되어도 당신은 여전히 고통 속을 헤매는 사람들의 벗이 되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진실된 것이며 진실된 것은 아름답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고 또 알아야 할 모든 것이다. 예, 그리스 도자기의 부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이 저작거리 평범한 사람으로서 내가 체홉의 작품에 귀를 기울이다 들은 것입니다. 물론 도자기가 아닌 소설이나 희곡에서는 차갑다라기에는 좀 더 연민에 가까운 느낌이 스며들어 있긴 하겠죠. 키츠가 그리스 도자기를 보며 받은 느낌이 저작거리 관객들이 체홉의 작품을 보며 받는 느낌이라면 나는 왜 체홉의 작품들이 지금도 여전히 범지구적으로 사랑받는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의 단초를 손에 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나에게 체홉은 읽고 보기에 무난한 작가입니다. 예, 아직 체홉의 마음을 내가 체홉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아직도 좀 어려워요. 어쩌면 키츠의 시를 영어로 읽어야 하듯이
체홉의 작품들을 러시아어로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자, 미국에서 태어난 소설가인데요. 영국에서 살고요. 결국은 영국에 귀화한 헨리 제임스라는 소설가가 있고요. 예, 이 소설가가 1902년 비둘기의 날개, 1903년 대사들, 그리고 1904년 황금잔이라는 후기 3부작으로 뛰어난 문학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들을 발표합니다. 예, 물론 사정은 이야기의 사정은 보통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특히 남녀 상렬지사들이긴 한데 문체가 복잡하고 등장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모호해서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가늠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내 느낌의 헨리 제임스는 거의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저작거리 욕망들과 머리굴림들 그리고 세속적 가치들을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미적인 시선으로 위에서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인상을 나에게는 줍니다. 조집 콜레드는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요. 1886년에 영국으로 귀화하고요. 그리고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 아프리카 콩고나 말레이 반도 아니면 콜롬비아 등을 배경으로 한 주목받을 만한 작품들을 영어로 발표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걸쳐 정치적 혼돈의 시대에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소란스러운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콜레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상당히 씁쓸하고 뒷맛이 개운치 않은 시선을 던지죠. 하지만 지금도 아직 나에게는 콜레드의 그 말이 작품에서 잘 귀에 들리지는 않는데요. 언젠가 세상과 인간을 보는 그의 시선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는 콜레드가 10년 만에 노스트로모라는 작품을 새롭게 손보면서 10줄 정도의 단락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10여 년 만에 다시 읽었을 때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로맹 롤랭 프랑스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좋아했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에는 프랑스 작가 로맹 롤랭이 장 크리스토프라는 독일의 한 아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프랑스 청년 올리비에와의 아름다운 우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이 장 크리스토프입니다. 그래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뜻하는 바가 큰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롤랑은 태양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어둠을 몰아낼 뿐이다. 예술도 마찬가지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로맹 롤랑은 1916년 노벨상을 수상하죠. 예, 푸치니가 1904년 나비 부인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범지구적 차원에서 저작거리 보통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오페라의 시대가 마무리되네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